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 상공에서 벌어진 전투는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 중 하나였습니다. 연합군이 수행한 전략 폭격 작전은 해가 갈수록 그 위력이 커져 미국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B-24 리버레이터와 같은 사발 엔진의 중폭격기 수천 대가 낮에는 태양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밤이 되면 영국과 캐나다의 비행기들이 폭탄을 투하해 어둠을 불기리는 주황빛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종종 간과되는 부분은 전체 폭격 작전에서 소련이 한 작지만 흥미로운 기여입니다. 사발, 엔진의 대형 폭격기를 대규모로 보유하지 못했던 소련의 이야기는 상징적인 보복의 이야기입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초기 몇 달 동안 독일군이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을 때 소련 항공기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싸우며 파시스트가 무적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증명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스탈린이 자신의 수도가 독일군에게 점점 더 위협받고 있던 1941년에 나치의 수도를 상대로 벌인 극적인 폭격 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월주 오브 더 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940년 6월 22일) 소련 수도 주민들은 머리 위로 낯선 항공기가 윙윙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루프트와페 융커스 88D 폭격기로 도시의 사진 정찰 임무를 맡았으며 그렇게 하여 모스크바에 도달한 최초의 독일 항공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한 달 동안 루프트와페의 정찰 임무는 점점 더 빈번해졌고 독일 지휘관들은 도시의 복잡한 모습을 파악하고 베어마흐트가 진격함에 따라 방어 준비 상황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1940년 7월 18일 독일 항공기가 구축한 도시의 정보 자료가 독일 육군 참모총장 프란츠 할더 장군에게 보고되었고 그는 공습 작전을 위한 여러 중요 목표물을 선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도시로 들어오는 보급품의 흐름을 방해하기 위한 철도 및 도로 교차점, 모스크바 수력 발전소, 여러 군수 공장, 그리고 소련 권력의 상징인 크렘린과 같은 수많은 상징적 목표물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목표들을 히틀러에게 보고한 다음 날인 7월 19일 총통은 모스크바 지상 공격을 준비하기 위한 일련의 공습을 승인하는 독일 육군 최고사령부 지침 33호에 서명했습니다. 모스크바 공중작전은 독일 공산당 창립자 클라라 체트킨의 이름을 따 클라라 체트킨 작전으로 명명되었으며 루프트와페 지휘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루프트와페의 수장 헤르만 괴링은 이 작전이 선전과 명예 차원에서라도 소련에 대한 전체 작전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루프트와페 제2수장 제8항공군단의 수장 리히오벤 장군은 모스크바 폭격 아이디어에 큰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격이 공포를 불러일으켜 스탈린 정권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믿었지만 전년도에 영국을 상대로 한 비슷한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트 캐셀링 원수는 그 계획의 성공에 대해 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루프트와페 폭격기 부대들이 군대를 지원하는 전술 작전을 수행하느라 매우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는 베어마흐트가 동쪽으로 진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시점에서의 공습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폭격기들을 이 중요한 임무에서 빼앗게 되기 때문이었고 루프트와페의 폭격기 부대가 이렇게 장거리 전략 폭격 작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부하들이 격추되어 분노한 소련 시민들에게 포로로 잡힐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는 설득되지 않았고 1940년 7월 20일 일밤 127대 루프트와페 폭격기 부대 승무원들에게 목표물이 전달되었습니다. 전선 근처에 폭격기 기지가 없어 독일 쌍발 폭격기들은 점령된 폴란드와 동프로이센 등 서쪽 비행장에서 출격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폭탄 적재량이 제한되어 일부 항공기는 최대 1000파운드만 실을 수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 20시경 독일 폭격기들이 폴란드 상공에 집결해 모스크바로 향했습니다. 모스크바 시간으로
21시 10분 공습 경보. 사이렌이 울렸고 대공포가 무장되어 하늘을 향해 조준되었습니다. 도시 상공에 처음 나타난 독일 항공기 하인켈 HE-111은 섬광탄과 소위탄을 투하해 뒤따라올 폭격기의 표적을 밝혔습니다. 독일군의 공습은 예상보다 더 강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대공포 사수들은 제대로 협조되지 않아 독일 폭격기 승무원들이 탐조 등에 의해 비행기가 드러나도 종종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공습이 끝났을 때쯤 도시 전역에 10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대규모 혼란을 일으켰고 한 발의 폭탄이 크렘린궁을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관이 오작동하여 폭탄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밤의 혼란 속에서 의도치 않게 혹은 스탈린의 보복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대공포 사수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격추시킨 독일 폭격기의 수를 터무니없이 과장해서 보고했습니다. 실제로 이 임무 동안 독일 비행기는 단 2대만 손실되었고 독일군은 이 공습을 성공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더 많은 공습이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공습으로 인한 피해가 빠르게 복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독일의 공격에 분노했고 히틀러의 수도인 베를린 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스탈린은 이것이 모스크바 시민들의 공습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스탈린의 공군 지휘관들은 이 임무를 꺼렸지만 소련 독재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스탈린이 무언가를 하라고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했습니다. 베를린은 소련 공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는 독일 폭격기가 폴란드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거리보다도 멀었습니다. 독일 루프트바페처럼 소련 공군인 VVS도 주로 붉은 군대를 지원하는 전술 작전에 맞춰져 있었고 그래서 대부분 중거리 쌍발기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의 장거리 기종과 내 엔진 장거리 폭격기 한 대만 보유해 스탈린의 보복 공격 요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페틀야코프 P-28은 새로운 네발 전략 폭격기 부대의 주력이 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8년에 걸쳐 터무니없이 느린 속도로 단 93대만 생산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련의 전략 폭격기 프로그램을 축소시킨 건 스탈린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전 전략 폭격기를 공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꿈으로 보고 전술 폭격기만 실전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에 제한적으로 실전 배치된 이 폭격기는 소련의 장거리 공군력 과시를 위해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주로 선전에 쓰였고 전술 폭격기가 공격할 수 없는 목표를 공격하는 데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1500마력의 엔진 4개로 구동되는 이 폭격기는 폭탄 적재량이 훨씬 적을 때에만 초기 영국의 아브로 랭카스터와 대체로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엔진은 신뢰성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보복 공습을 위한 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었지만 소련 공군만이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한 소련군의 유일한 부서는 아니었습니다. 소련 해군 역시 발트해에서 선박을 공격하기 위한 장거리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여기에는 인류신 DB-3F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폭격기는 전투 항속거리가 1400마일에 달해 이론적으로는 에스토니아 해안에서 베를린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치는 본토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독일군의 후방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해군과 공군은 스탈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공격의 실행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은 에스토니아 해안섬의 유일한 비행장이 폭격기 이착륙엔 너무 짧아 활주로를 신속히 연장해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이어 폭격기 지원에 필요한 보급품을 해상으로 운반해야 했으나 독일군이 소련 함대 봉쇄를 위해 설치한 많은 기뢰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1941년 8월 2일 발트 함대 공군 80항공여단 제1기로회 및 어로회 항공연대의 DB-3F 폭격기들 2세 활주로 시험을 위해 레닌그라드에서 완전 무장으로 이륙했습니다. 착륙한 폭격기 승무원들은 바로 베를린까지 오가는 경로 익히기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작전은 오직 소련만이 시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비밀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1년 8월 7일 소련 해군 조종사들은 베를린을 방역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밤 9시 DP, 쌈F 폭격기들이 이륙하여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총 10세대의 항공기가 3개의 편대로 나뉘어 베를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항공기의 최대 항속거리를 활용해야 했으므로 그들은 슈테틴과 슈바이니 오스텐 항구를 거쳐 바로 베를린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비행해야 했습니다. 무선 침묵 속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폭격기 승무원들에게 이번 비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독일 탐조 등에 탐지되지 않으려 평소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DB, 쌈F 폭격기는 이런 고고도 비행에 적합하지 않았고 승무원들은 비행복만으로 영하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와 맞서야 했습니다. 조종석의 창문과 심지어 계기판에까지 서리와 얼음이 끊임없이 생기는 상황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동부 독일 상공을 비행하던 편대는 결국 독일 감시병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련군이 이렇게 서쪽까지 공습을 감행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독일 지휘관들은 이들이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루프트와페 소속 비행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는 소련 폭격기가 길을 잃은 하인켈 기종이라 생각해 램프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련 비행기들은 100시간 후에야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폭격기 승무원들은 아래 대도시의 가로등 덕분에 목표인 산업 중심지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독일인들은 완전히 기습당했고 130시간 이되자 폭격기들은 가벼운 폭탄을 투하한 뒤 재빨리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이 터지자 도시는 곧 위험을 깨닫고 깨어났고 하늘은 대공포탄으로 가득 찼으나 소련 비행기들은 이미 동쪽으로 도주하고 있어 소용없었습니다. 무선 침묵을 깨고 무선 통신병 바실리 크로텐코는 유명한 애국적인 말을 방송했습니다. 나의 자리는 베를린이다.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우리는 기지로 복귀합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15대의 DP, 쌈F 모두가 하나씩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료탱크는 폭탄 창만큼이나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공격 소식은 언제나 효율적인 소련 선전기계 덕분에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수개월간의 유혈 사태와 쓰라린 후퇴 끝에 소련군의 사기는 치솟았습니다. 폭격이 거의 피해를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미친 영향을 본 스탈린은 소련 국민들이 나치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도록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자신이 사기 진작 공습이라고 부른 작전을 더 많이 실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베를린에서는 소련 폭격기가 자신들의 도시를 공격했다는 사실에 독일 지도부가 너무 충격을 받아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고 1940년 8월 이후 여러 차례 도시를 공격했던 영국의 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영국 방송국이 영국 공군이 이번 공격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 독일 지휘부는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여겼던 소련인들에게 허를 찔렸다는 사실을 마침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다음 날 밤에도 DB, 쌈F 폭격기들은 다시 베를린을 폭격했습니다. 이번에는 VBS의 추가 항공기들이 지원에 나섰습니다. 한편 P-28 중폭격기들은 나치 수도를 향한 첫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432 중폭격기 연대의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한 P-28 부대는 소련 전역에서 장거리 비행 경험이 가장 많은 조종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그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선발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소련 국영 항공사인 에로플로트 출신 조종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임무는 소련 영웅 보도피아노프 소장이 지휘할 예정이었습니다. 보도피아노프는 푸신코 기지에서 출발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해안을 따라 비행 후 발트해를 넘어 베를린으로 돌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이 경로가 소련 폭격기 승무원을 사냥하고 있는 루프트와페 야간 전투기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로는 목표까지 1680마일을 비행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 시속 176마일로 크게 줄인 순항 속도로만 가능했습니다. 이런 장거리 폭격 임무에서 흔히 그랬듯이 보도피아노프는 만약 베를린에 도달하거나 위치를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폭격할 수 있는 2차 목표를 요청했습니다. 스탈린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슈체친 폭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스탈린은 보도피아노프와 그의 부하들이 반드시 베를린에 도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다른 결과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1940년 8월 11일 해질 무렵
14대의 P-28 폭격기와 DB, 쌈F가 베를린 공격을 위해 이륙했고 VBS의 장거리 중형 폭격기 부대도 합류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자마자 P-28 폭격기들은 불운에 저주받은 듯 보였습니다. 연료를 가득 채운 폭격기들이 이륙을 시작하자 한 대의 P-28, 이 같은 날개 쪽에 엔진 2개를 잃으면서 기체가 옆으로 기울어 추락했고 탑승하고 있던 11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발트해로 향하던 중 폭격기들은 네 엔진을 단 폭격기를 처음 본 러시아 I-16 전투기 편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폭격기를 독일군으로 착각했으나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어서 소련 대공포 사수들이 이들을 향해 사격을 시작했고 P-28 한 대가 격추되어 탈린해에 추락했습니다. 소련 폭격기들은 아직 적 영토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대형 폭격기 2대를 이미 잃었습니다. 또 다른 P-28, 이 폴란드 상공에서 엔진 화재를 겪었으나 승무원이 진압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3개로는 뒤처지기 시작해 조종사는 슈테텐 2차 목표 폭격을 결정했고 그 과정에서 엔진 하나를 추가로 잃었습니다. 엔진이 2개밖에 남지 않았지만 훨씬 가벼워진 P-28은 가까스로 귀환에 성공해 레닌그라드 외곽에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남은 P-28들은 임무를 계속했지만 불운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목표 지점 12분 전 보도피노프도 엔진 하나를 잃었고 그때 독일 대공포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조종관과 사투를 벌인 보도피노프는 승무원들과 끝까지 전진해 목표 지점에 도착, 도시를 향해 8,818파운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무게에서 해방되자 비행기가 더 잘 반응했고 보도피노프는 도시 방어망을 벗어나려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사히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폭발하는 대공포탄의 파편이 폭격기를 강타해 연료 탱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입니다. 보도피노프는 귀환할 연료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항법색에 레닌그라드로 가장 직선 경로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길은 독일 야간 전투기들이 복수를 노리며 순찰하는 독일 점령지 상공 수백 마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요격을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악천후로 폭격기의 진로가 방해받는 중 보도피아노프의 항법사는 기지까지 30분도 남지 않았을 때 네 엔진 모두 연료 부족으로 멈췄다고 보고했습니다. 보도피아노프는 전선앞 숲에 비상 착륙에 성공했고 동료 10명과 함께 격추된 폭격기에서 걸어나와 소련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P-28들도 귀환 비행 중 연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했으며 세 대는 푸셴코에 도달하기 전에 비상 착륙을 했고 한 대는 트랙터 공장 근처의 평지에 착륙해 승무원들이 양동이로 항공기의 디젤 엔진의 연료를 보충한 뒤 다시 이륙해 귀환 비행을 마쳤습니다. 한 대의 P-28은 길을 잃고 핀란드 상공을 비행하다가 격추당했으며 승무원 중 2명만 탈출에 성공해 생존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으며 생존자들은 포로로 잡혔습니다. 총 4대의 P-8만이 계획대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소련군의 나머지 부대들도 비포장 활주로에서 폭탄을 가득 실은 채 이륙하려고 고생을 겪었습니다. 쌍발 엔진 폭격기 중 3대만 이륙해 공습에 참여했고 2대는 귀환 중 소련 방공군 5인 사격에 격추됐으며 한 대는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선전기관이 계속해서 폭격의 성과를 찬양하는 동안 보도피아노프는 즉시 모스크바로 소환되어 스탈린을 만나 폭격기 승무원들의 참담한 성과에 대해 해명해야 했습니다. 지치고 좌절한 보도피아노프는 공산주의 독재자 앞에선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날 밤은 소련 공군 장거리 능력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시범에 불과했습니다. 보도피아노프는 임무의 비밀 때문에 소련 방공군도 독일군만큼 큰 위협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자신들이 비행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폭격기들이 귀환할 때 따라올 수 있도록 푸신코에 무선 표지기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더 많은 항공기가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승무원들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고 허둥대며 연료만 낭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P-28에 사용된 ACH-30P 디젤 엔진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엔진이 너무 신뢰할 수 없어 이런 엔진을 장착한 채 비행에 내보내는 것은 거의 범죄라고 암시했습니다. 그는 스탈린에게 P-28에서 그 엔진을 빼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스탈린이 해당 엔진을 지지했기에 용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자신을 비판한 이들을 제거한 것으로 유명한 스탈린이지만 보도표야노프의 말은 들을 준비가 있었던 듯합니다. 중폭격기 연대가 손실로 작전 불능이 되자 대체 엔진 찾기가 시작됐고 소련 엔지니어들은 미그1, 미그3 전투기에 쓰인 AEM-35A-B12 엔진을 선택했습니다. P-28 일부는 이미 그 엔진으로 시험 운행됐으며 이제 표준이 되었습니다. 1350마력의 AM-35A 엔진은 항속거리 등 성능이 다소 감소했지만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을 제공했습니다. 1941년 말까지 모든 P-28, EE 엔진으로 개조되었고 1942년에는 다시 한번 항공기가 재설계되어 이번에는 새로운 성형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8월 11일 이후 P-28에 대한 신뢰가 약해졌고 1941년에는 독일을 상대로 한 번만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목표는 코에니스베르크였고 세 대의 항공기가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한편 DB-SAMF들은 작전을 계속했으나 분노한 히틀러는 소련군이 독일 폭격에 그 섬을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해당 섬을 점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스탈린의 사기 진작을 위한 10번째이자 마지막 공습은 9월 4일 밤에 실시되었고 그 후 소련군은 임박한 독일군의 공격에 직면해 섬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41년 이 계속되면서 모스크바를 둘러싼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자 도시를 방어하는 것이 독일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었습니다. 소련에게 다행히도 도시는 독일군의 점령을 피할 수 있었고 다음해 전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베를린과 다른 독일 도시들에 대한 작전이 재개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서방 연합군이 수행하던 작전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전쟁 중 나치 수도에 투하된 폭탄 중 소련 항공기의 비율은 1%도 안 됐습니다. 스탈린은 곧 전쟁에서 전술 폭격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자신의 신념으로 돌아갔고 값비싼 전략 폭격기 부대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불필요하게 낭비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P-28 등 장거리 중폭격기 개발은 거의 중단된 반면 서방연합국은 더 크고 뛰어난 기종 개발에 나서 최종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최고의 전략 폭격기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를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전략 폭격기에 대한 투자 부족은 결국 스탈린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자신의 기술자들에게 서방 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를 생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구는 소련 원자폭탄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더욱 중요해졌지만 소련 기술자들은 서방 기술자들보다 약 4년 뒤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B-29를 복제해 트루폴레프 투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체는 너무 똑같이 복제되어 일부 초기 생산분 조종 장치엔 아직도 보잉기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로써 스탈린의 베를린 폭격기 공세 이야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반응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